시드니 브레너가 저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수상한 빅터 앰브로스 교수님과 게일 루킨 교수님들의 저희 큰아버지들. 큰아버지. 그러니까 조카가 직접 말아주는 해설 강연이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띠용. 2024 노벨 생리의학상 해설 부제를 다셨네요. 족보 있는 꼬마 벌레의 작은 RNA 이야기. 뭔가 동화책 같이 잡으려고. 또 약간 귀여운 척을 살짝. 귀엽습니다. 네.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그쵸. 제가 아니라 벌레가. 네. 꼬마 벌레. 네. 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들 있죠. 제가 서울역 옆에서 삼겹살에 막걸리를 먹고 있다가 상성님께 전해드린 진짜요? 수상자 2명. 예. 네, 제가 저 두 분의 이름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역시. 그래서 이제 사실 마이크로 RNA로 받으면 빅터 암브로스와 게일 루킨이 받을 거라는 거는 이미 저희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를 연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시 되고 아마 마이크로 RNA 연구되는 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두 분께서 노벨상을 받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 다른 인터뷰들, 다른 기사들에서는 뻔하게 다루지 않아요. 뭐 마이크로 RNA가 얼마나 중요하고 뭐 질병이 어떻게 관련돼 있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딴 데 가서 못 들을 정말 그 풀 스토리, 이 노벨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풀 스토리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벨상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왜 이분들이 상을 받은지 설명한 다음에 이 노벨상과 관련된 핵심 논문들을 딱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세요. 그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 3편의 논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수많은 논문을 썼는데 왜 이 3편이 노벨위원회에서 선정한 핵심 논문이라고 하는지를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제가 트위터에서 이제 저런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이렇게 뱀인 줄 알았네. 저 꼬마 선충이 절대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이름을? 그 도슴도치 같은 거죠. 자기 눈에는 예뻐 보이는. 근데 좀 우아해요. 다른 벌레들에 비해서 기어다니는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우아하게 기어다닙니다. 엘레강스예요. 이름이 엘레강스잖아요. 시 엘레강스. 시 엘레강스라고 하는데 정말 엘레강스한 벌레 같아요. 목에 노벨상은 3개를 걸고 있잖아요. 2002년, 2006년, 2008년.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으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은 사실 또 소식이 없다가 네 번째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생물학계에서는 아이돌 동물 중 하나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꽤 많이 배출했을 만큼. 그냥 4번을 탔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게 2002년이었어요. 그때 3분이 받으셨는데요. 시드니 브레너,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올 로버트 호비츠, 밥 호비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존 설스턴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3분 중에 시드니 브레너랑 존 설스턴 경우는 다 돌아가셨고 이 3분이 이제 2002년에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시드니 브레너는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의 단군 같은 시조새. 네, 시조새 가문을 창시하신 분인데 왼쪽에 제가 P0, F1, F2라고 해놨는데요. 생물학을 배우신 분들이 이걸 잘 아실 거예요. P는 부모, 그다음에 이제 뒤에 숫자는 세대를 뜻해요. 그러니까 0세대. 그다음에 F는 이제 자손을 뜻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시드니 브레너의 이제 직계 제자인 로버트 호비츠, 밥 호비츠가의 제자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빅터 앰브로스와 게일 루킨 교수님이고요. 2분 다 그 호비츠님의 제자인가요? 이번에 공동 수상한 2분이 다 호비츠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있었던 분들입니다. 또 제가 여기 숟가락을 또 얹어야 되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의 지도 교수님이 에릭 앤더슨 교수라고 지금은 존스 홉킨스에 계시고 제가 연구할 때는 노스웨스턴에 계셨는데요. 이분이 마찬가지로 호비츠 교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호비츠 교수님이 저 할아버지, 그렇죠. 시드니 브레너가 저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수상한 빅터 앰브로스 교수님과 게일 루킨 교수님들의 저희 큰아버지들. 큰아버지. 그러니까 조카가 직접 말아주는 해설 강연이다.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할 뻔했는데 왜냐면 제가 시드니 브레너 저희 그 시조새 할아버지를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한 10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만나 뵀던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의 그 만남,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만나서 셀카를 찍었던 그 사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왜 이번에 저 두 분의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받게 되셨는지를 네.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제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1963년 6월 5일에 네. 시드니 브레너가 당시에 본인이 일하고 있던 그 영국의 MRC,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 분자생물학 연구소의 소장인 막스 페르츠, 저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분께 편지를 보내요. 네. 저때가 언제냐면 이제 DNA 구조가 막 밝혀지고 DNA가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생명과학이 막 혁명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DNA, 뭐 RNA, 단백질 막 이런 거를 연구를 하던 시기였는데 네. 시드니 브레너가 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막 이제 분자생물학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미 풀렸거나 아니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풀릴 거야. 여기 되게 그다음에 재밌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주 많은 숫자의 미국인들과 다른 생화학자들이 이 분야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DNA 복제와 전사 같은 그런 문제를 풀어줄 거야. 네. 그러니까 남들이 풀 거니까 네네.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난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거기 슈퍼스타였거든요. 당시에 분자생물학계에.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네. DNA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란 것이 알려졌고요. 네. 그럼 DNA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우리 생명체를 작동시키는 핵심 물질들은 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그렇죠. 보면 엘라스틴 뭐 하고 뭐 맞아, 콜라겐하고 네. 그러면 이런 DNA에 들어있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생명 물질로 나오게 되는가를 연구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핵심 그 패러다임이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생물의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DNA에 들어있는 생명의 정보가 어떻게 흐르냐라고 했을 때 DNA에 들어있는 정보가 전사라고 하는 과정, 마치 복사를 하는 것처럼 네. DNA에 있는 정보가 RNA라고 하는 복사 용지에 복사가 되면 원래 핵에 들어있던 그 정보가 세포질로 넘어가서 거기서 단백질로 합성이 된다. 네. 그래서 DNA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드니 브레너 박사님은 요 센트럴 도그마의 정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제 미국인 과학자들이랑 다른 생화학자들 할 거야 라고 하시고 지금 이제 일을 다 해놓으시고 포문을 열고 이제 뒤에서 막 사람들이 와 골드러시다 하고 자, 보니까 해봐. 하고 연구해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라고 하고 그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래전부터 분자생물학의 미래가 사람들이 지금 분자생물학에 막 미쳐 있고 중심 원리를 막 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생물학 분야, 특히 발생학과 신경계 연구 분야로의 확장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복제든지 전사든지 이런 것들은 네. 알아서 할 거다. 네. 미국인들이 특히 중심이 돼서 알아서 할 거 실제로 그랬어요. 본인들은 이제 영국인인 자기들 뭔가 더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량 공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학과 신경계 연구 분야 두 분야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발생학이나 신경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좀 다른 생물학 분야라고 생각했고요. 이 유전학은 영미권에서 많이 발전했다면 발생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 유럽의 대륙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생물학이었어요. 근데 분자생물학의 미래가 자기네들이 생각에 다른 분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분야인 발생학과 신경계에 있다라고 신경생물학에 있다고 생각했고 통찰력이 그래서 두 분야에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발생학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할 건데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은 게 이 발생학 연구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생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인간의 몰골을 갖추고 있지만 또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귀여운 댕댕이들, 뭐 아니면 귀여운 양이들이 있겠지만 다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그마한 하나의 세포 수정란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막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을 만들고 어떤 애는 뭐 눈을 이루는 세포가 망막을 이루는 세포가 되고 어떤 애는 피부가 되고 어떤 애는 근육이 되고 어떤 애는 심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전학자들이 보기에 발생학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는 이 세포들이 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정란에 들어있는 DNA가 계속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똑같은 설계도를 지니고 있잖아요. 다 수정란에서 물려받은. 그렇죠.
근데 왜 누구는 근육이 되고 누구는 신경이 돼?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게 되게 중요한 미스테리였어요. 기존의 유전학자들은 설계도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나온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발생학을 푸는 데는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된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생물을 만들어내냐. 그런데 이제 이 발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려면 기존에는 뭐 개구리든지 뭐 토끼든지 뭐 물고기든지 이런 연구를 했는데 발생과 설계도의 관계들 그게 딱 봤을 때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 이 문제를 풀려면 기존의 발생학자들이 다뤘던 개구리 같은 생물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심 원리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생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특히 대장균 같은 애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이콜라이. 그렇죠. 그다음 효모 이런 애들을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그런 애들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를 해서 어떠한 생물의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를 하는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생물학뿐만 아니라 발생생물학에서도 연구 대상을 미생물화 해야지 우리가 분자생물학에서 거두었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다루듯이 세포, 생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말했던 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하자면 모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왜 예쁜 꼬마 선충인지에 대해서 결국 이 키워드가 미생물화예요. 꼬마가 들어있잖아요. 작다는 것.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이 간특된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이 자크 모노라고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대장균에게 진실인 것은 코끼리에게도 진실이다.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제 생물들인데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 기원한 생물들이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생물의 법칙은 대장균이나 코끼리나 같을 것이다. DNA가 어떻게 예를 들어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는 대장균이나 코끼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균을 연구하셔서 코끼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분자생물학의 중요한 지식들을 밝혀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반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장균에게는 없는 진실이 있어요. 따단. 대장균을 이해한다고 해서 코끼리를 우리가 과연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대장균과 코끼리의 단세포, 다세포? 세포의 유형. 네, 세포, 단세포, 다세포, 세포의 유형 맞습니다. 세포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끼리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포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아니라 다양한 숫자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대장균은 아무리 연구해봐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생리의학상 그 설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The Evolution of Multicellular Organism, 다세포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 과정에서 각 세포 유형이 특수화된 기능을 획득함에 따라서 점점 더 정교한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리송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왜 하필 예쁜 꼬마 선충이었을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정란이었던 거죠, 맨 처음에. 그렇죠. 제일 처음에 분열하는 거죠. 수정란에서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그냥 일반 현미경을 보는 거예요. 뭐 염색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지금 세포가 몇 개인지 대충 세실 수 있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세포 분열하는 게 다 보이는군요. 투명해서 생물이 투명해서 아주 눈에 현미경으로 관찰해 눈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작습니다. 크면 이 현미경 저렇게 자세하게 세포 하나하나를 볼 만큼 하는 그 시야 내에 모든 그 배아, 알이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다는 것은 세포 숫자 자체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눈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실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이 하나의 수정란에서 어떻게 벌레가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관찰하고 딱 연구하기에는 이만한 친구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수정란이 저렇게 여러 개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959개 정도의 체세포로 된 그걸 셀 수가 있군요. 959개라고. 성충, 다 큰 어른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서 미스테리는 세포들이 거의 다 똑같은 DNA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쁜 꼬마 선충 안에도 신경세포도 있고 소화하는 장세포도 있고 피부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저렇게 하나의 완전한 개체를 이루는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대장균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다세포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즉 발생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인간에게 적용할 하는 수 있지 이유로 않을까. 이 예쁜 꼬마 선충이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저기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존 설스턴 아까 보셨던 네. 그 F1 1세대에서 노벨상을 함께 수상했던 할아버지. 네. 네, 바포비츠와 같은 이제 학렬이라고 할 수 있겠죠. F1, 네네. F1. 네, 저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맨날 그 예쁜 꼬마 선충 배아가 발생하는 걸 계속 쳐다보신 거예요. 관찰하면서 일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얘네들이 거의 똑같이 발생한다. 분열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꼬마 선충이. 네, 어떤 알을 들여다보든지 누가 언제 분열하고 분열한 애가 뭐가 되는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것마냥. 네,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서 정말 기념비적인 네? 저 두 편의 논문을 쓰십니다. 어허. 사실 이 두 편의 논문이 당시 2002년 노벨상 그 생리학상 수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논문이지만 네. 이번 노벨 생리학상이 모태가 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초석이나 다름없는. 네. 오. 그런데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뭘 하셨냐면요. 족보를 그렸어요. 발생하고 있는 배아를 들여다보는데 다 똑같으면요. 얘가 갈라져서 누가 되고 그다음 또 갈라지면 얘가 뭐가 되고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고요. 네.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그 세포들 하나의 세포에서 그 1000개에 가까운 그 완전한 성숙한 개체가 될 때까지 모든 세포들 최종적인 단계뿐만 아니라 족보 다 그린 거예요? 중간에 있는 세포들에게 모두 다 이름을 붙여주고요. 아 진짜? 하나하나 처음 시조뿐만 중시조들과 마지막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손들까지 다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걔네들의 족보를 그린 거예요. 논문 두 편이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논문이 두 편이냐? 한 편은 알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벌레가 알 껍질을 뚫고 나올 때까지 네?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족보를 그렸고요. 알에서 뚫고 나와서 애벌레가 돼서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세포 분열하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년기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네. 뭐 2차 성징도 하고 그쵸,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알에 태어나는 순간 발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배아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알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얘네들 세포들 분열하면서 특히 생식기관 같은 걸 형성하는데 중요한 이제 발생 더 단계를 크나요? 이렇게 성인이 되듯이? 네네 더 크게 훨씬 더 커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대박이다. 실제로 이 그 썰선 우와. 네, 박사님은 하신 건 아니고 호비츠도 같이 하고 다른 네네네. 분들도 도와서 했던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제일 위로 올라가면 결국 수정란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 개체의 완전한 세포 족보를 가진 종은 예쁜 꼬마 선충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로? 네. 여기서 나온 일단 첫 번째 노벨상이 바로 이 세포 족보 연구에서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959개의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원래는 1090개의 세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131개의 세포가 죽어요. 왜 죽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X자가 돼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 이제 물갈퀴 같은 게 있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태어났다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하지 사라져. 않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된 세포 자살이라고 불러요. 세포가 자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예쁜 꼬마 선충은 그 서로 다른 알을 들여다봐도 똑같은 세포들이 항상 똑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중시조의 새끼가 항상 죽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100개 이상의 세포들이 죽는다는 걸 발견했고 거기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저 호비츠 교수님 아까 엄청 이번에 이 두 노벨상 수상자의 스승이신 이 호비츠 교수님이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고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찾았는데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도 들어있어요. 인간한테도. 그리고 그 유전자가 망가지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암세포들이 원래 세포가 잘못되면 죽어야 되는데 네.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암세포에서 이게 잘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증식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세포 족보에서 일단은 세포 자살 프로그램 연구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벌써 노벨상 한번 받을 만한 네.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거기서 또 그치지 있어요? 않습니다. 이번에 또 받은 노벨상 연구가 또 이제 이 세포 족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풀고 나서 맞아. 이게 그냥 궁금했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족보를 풀었냐면 네. 아까 처음에 이 발생학의 핵심 문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쁜 꼬마 선충이든지 우리든지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세포가 될까? 그걸 연구하기 예쁜 꼬마 선충이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생물이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단순하고 족보까지 그릴 수 있는데 얘네들이 대장균처럼 하나의 세포로 된 생물이 아니라
신경, 근육, 뭐 이제 피부, 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뭐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있는 다세포 생물이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원칙 어떻게 같은 DNA에서 다른 세포들이 나올까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이 세포 족보를 조금씩 떼어 놓은 다음에 어떠한 세포들이 어떠한 이제 운명으로 네. 서로 다른 운명을 갈라지는지에 따라서 색깔들을 이제 다르게 색칠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얘네는 예를 들면 신경세포가 될까? 왜 얘네는 근육이 될까? 이런 것들을 풀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 앞에서 그 대장균에게 진실인 것은 코끼리에게도 진실이다라고 했던 자크 모노와 함께 네. 이 프랑스와 자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두 분이 대장균을 가지고 한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셔서 노벨상을 이제 1965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밝힌 아주 핵심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정보가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간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정보가 흐르긴 흐르는데 항상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 흐름, 우리가 물이 흐른다고 했을 때 사실은 댐을 설치하면 네.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막아버리면. 그런 것처럼 정보가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현상과 그러한 그 흐름의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정보가 DNA에서 단백질로 흘러나가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대장균 연구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정밀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간단한 원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대장균들은 원래 포도당을 좋아해요. 네.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을 먹고 그걸로 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이제 생존을 네네. 하는데요.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저 땅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포도당이 떨어졌는데 저 땅도 없으면 망한 거지만 저 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땅을 써요. 그러면 저 땅이 있을 때 저 땅을 쓰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저 땅을 안 쓰는데 저 땅과 관련된 단백질들을 만들면 그거는 단백질을 만든 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저 땅이 있을 때 이 저 땅 관련된 저 땅을 분해하거나 저 땅을 수송하는 유전자들이 D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현상을 밝히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DNA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저기 오른쪽에 번호로 6번, 7번, 8번이 돼 있는 게 저 땅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에요. 네. 단백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DNA 안에 그러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효소도 있고 수송 단백질도 있는데 저 땅과 관련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6, 7, 8번이에요. 네. 네. 그리고 3번은 뭐냐면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유전자 스위치예요. 그래서 저기서 RNA를 만드는 효소가 결합을 해서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DNA에서 RNA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기 프로모터라는 게 복사 시작 버튼 같은 거죠. 거죠. 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전사 시작 버튼인데요. 네. 4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저 땅이 없을 때는 2번 리프레서 억제인자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뒤로 가서 6, 7, 8번을 전사를 해줘야 되는데 2번이 4번에 결합해서 길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1번이 중합효소가 와서 DNA를 읽어야 되는데 2번 길막해서 전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땅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 땅이 2번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 2번의 모양이 바뀌어요. 약간 문이 열리듯이. 그렇죠. 더 이상 4번을 억제할 수 없어요. 길막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면 1번 RNA 중합효소가 3번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DNA 6, 7, 8번 쫙 유전자를 타고 가는 거죠. 이제 RNA로 전사를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저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사실은 대장균이 똑똑한 거죠. 신기하다. 저 땅이 없을 때는 저 땅을 쓰는 데 관련된 유전자들을 에너지를 들여서 단백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유전 정보의 흐름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널리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크 모노가 그런 대장균에게 진실인 것은 코끼리에게 진실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유전자가 조절된다. 정보의 흐름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절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법칙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의 문제. 같은 DNA에서 어떻게 다른 세포가 나올 수 있냐가 바로 이 유전자 발현, 유전자 정보가 나오는 것을 이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데 그 발현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옛날 네네, 그 요리 알죠, 예능 알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가 한 대의 냉장고, 뭐 스타의 냉장고를 가져온 다음에 재료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주방 세팅도 같은데 경쟁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같은 냉장고인데 전혀 다른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사실은 같은 DNA에서 다른 세포들이 나오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모든 재료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리에 따라서 재료를 고르죠. 네. 그렇죠. 조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포들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세포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 네.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인간의 DNA 안에는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2만 가지의 재료가 있는데요. 2만 가지의 재료를 항상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만 쓰게 되면 아주 다양한 그 요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발생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이런 몸을 만들어낼까?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대충 패러다임은 사실은 이렇게 잡힌 겁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근데 그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연구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해낸 그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들 중에 많았습니다. 초파리 연구자들 중에서도 매우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족보를 보면 네. 이 족보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같은 수정란에서 나온 세포들이 어떤 애는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애는 내장세포가 되고 어떤 애는 근육세포가 됐냐. 맞아요. 얘네들이 쓰는 유전자들이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그러면 냉장고를 부탁해를 생각해보면 네. 결국은 그것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셰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셰프에 해당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누가 그 셰프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셰프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발생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벨상은 이 셰프 유전자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름 끼쳐 갑자기. 네. 서로 셰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제 요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백 노벨상이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밤.